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큐뉴스 조우진 대표, 한국경제TV 조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굵직한 실적 발표를 예고했죠. 실적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곧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네이버가 그리고 구정을 지내고 15일 카카오가 4분기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지금 양사 모두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단에서는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 예상치입니다만 똑같습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인데요. 뭐가 같으냐? 매출이 사상 최대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뭘까요? 네이버는 영업이익조차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고요. 카카오는 다소 최대 실적보다는 조금 부진한, 물론 흑자입니다.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이버는 작년에 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조 4천억으로 매출과 실적이 모두 다 좋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매출은 8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냈지만 실적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카카오 플라이드 등 자회사 구조 조정에 따른 경비 손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습니다. 약 4,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이 예상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8%가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인터넷 플랫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은 계속 가졌는데 주가가 이제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카카오가 좀 문제였었는데 두 기업 중에서 어느 게 그래도 낫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보면 한 6대4 정도로 네이버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 매매하는데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일명 그걸 시가총액 매매법이라고 하는데요. 넘버 1부터 넘버 10,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시총이 큰 종목은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순위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냅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2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 상반기 1월, 2월 달에 넘버 3가 누구였습니까? 3등이 네이버였습니다. 5등이 카카오였습니다. 3등, 5등 하던 그 두 양사가 작년도 가을에는 어떻게 됐죠? 네이버가 10등, 카카오가 13등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축소시켜야 되고 반대로 어제 종가로, 지난주 주말 종가로 네이버가 넘버 8입니다. 8등이고요. 카카오는 11등입니다. 즉 최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 짓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양사를 각각 5%씩 보유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중에 따라서 7대3도 좋고 6대4도 좋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쳐가지고 여러분 계좌에 1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해 들어서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2차 전지, 지금 귀가 확 열리시죠?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50조 원 가까이 증발을 했고 52주 신저가 종목 속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LG엔솔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반등했고요. 자, 조영 기자, 실적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일단 전체 실적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연간 실적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33조 7,455억 원, 영업이익은 2조 1,632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2%, 78%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 어닝 쇼크도 소화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3.5% 당일 반등했었죠. 하지만 이제 4분기 실적만 보면 전기차, EV 산업의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떨어졌는데요.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53.7%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미 IRA 첨단세 공제 덕분이고 이를 제외하면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한 42% 정도 밑돌았는데요. 컨퍼런스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고객사들의 보수적인 재고 운영과 또 주요 메탈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같은 부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신 보도에서 지금 테슬라가 한파에서 가득 이제 그렇습니다. 멈춰가지고 충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 보셨을 텐데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1분기 또 나아가 올해 업황 전체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률을 보면은요, 20% 중반,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30% 중반이었는데 한 10% 줄어들었죠. 그리고 북미는 57%였던 것이 한 30%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이제 일단은 수익성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LG 엔솔 측도 이렇게 보았는데요. 메탈가 하락했다는 판가 영향으로 4분기보다 매출과 수익성 또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봤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생산 보조금을 제외하면 영업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이 기존 공급사들과 단가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것 역시 부담입니다.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한 얘기였는데 물론 배터리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테이블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이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IRA 보조금 축소 우려가 계속 좀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기업들도 많이들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이 수십조 원을 투입한 공장이 다 지어져 가는데 보조금 지급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신청을 한 기업이 170여 개 기업인데 이 중에 단 2기업, 자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 이 반도체 기업만 보조금을 소액 지원이 이뤄진 게 끝이고요. 이번 주말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선거 경합주,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인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같은 곳에서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급 승인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됐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또 TSMC가 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이 애리조나주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를 키워보겠고요. 올해 이제 전체적인 전망도 봐야 될 텐데요. LG 엔솔 측은 이제 상반기까지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 영향권에 있을 수 있고 업황은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전 같은 성장 궤도는 2025년도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봤고요. 매출은 올해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증권가의 투자 의견을 더하자면 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체 연간 실적은 뭐 괜찮았습니다만 분기별 실적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거는 당장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는 줄이지 않았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성장, 투자 기조, 장기적 관점에서는 변화 없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10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GM과의 조인트 벤처와 또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조인트 벤처 이 두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올해 신규 양산을 맞추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2025년 이후에 양산이 계획된 프로젝트들도 물론 속도 조절은 조금 할 수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 확대 속도를 유지하는 기반은 이 또한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덕분에 미국 수요가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LFP 배터리 양산은 기존 목표인 2026년보다 앞당기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벤처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전기차 성장률 축소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상반된 올해 아주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 AI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이스트소프트, 제주반도체 같은 AI 테마 주도주가 이제는 광풍 수준으로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AI 관련주에도 종목별 선별하는 좀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테마도 있어 보입니다. 조우진 대표님. 예, 그 지난주에 샘 올트만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그 샘 올튼과 관련된 이제 AI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챗GPT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지난주 올해 YT들 보면 이스트소프트가 무려 220% 정도 이게 그 수익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가 지난주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YTD를 보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제 점프를 하면 YTD를 봤을 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제주반도체가 이제 YTD로 127% 상승했는데 제주반도체는 이제 그 TSMC를 비롯해 HBM 관련돼서 이제 온 디바이스를
그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이제 시장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호평을 받으면서 더불어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온디바이스라는 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그 서버에 갖다 오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그 챗GPT와 같은 거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온디바이스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갤럭시 S24가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셈은 6개월 올해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6개월 수익률은 한 170% 되는데 네오셈은 CXL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그 AI를 갖다 구현하려면 메모리, CPU가 많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던 컴퓨터 구조, 아키텍처라는 그 구조 아래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 아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네오셈이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수익률이 170% 됐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주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예약 판매가 아주 호조를 거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주반도체라든지 관련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일단 예약 판매는 좋았는데 초도 물량,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초도 물량을 한 2천만 대를 풀었습니다. 2천만 대가 한 2개월 정도에 이제 완판이 될 것이냐를 보는 것이 갤럭시 S24가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찍힐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분기점 무엇이냐면 그 AI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하시겠지만은 삼성 갤럭시 갤럭시 S 시리즈에도 빅스비가 있었습니다. 아이폰에는 시리가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온데간데 없죠. 온데간데 없던 이유는 뭐냐면 챗 GPT에 비하면은 거의 초등학생 수준인 것입니다. 챗 GPT가 한 대학생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빅스비를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빅스비는 아무리 물어봐도 못 알아들어요. 듣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그거는 잘 포기하고 다른 맥락으로 구글과 협조를 해서 서클 투 서치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바라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은 많은 이제 AI 기능들이 구글의 이제 그 기능을 차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이제 현실화해서 최적화를 했어요. 근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할 수 있는 아이폰 16이 가을에 나오는데 아이폰이 자존심을 버리고 구글 걸 가져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애플의 어떤 그 컬처를 보면은. 그래서 애플이 작년에 부랴부랴 생성형,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생성형 AI 개발자들을 많이 채용했던 것입니다. 1년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걸 봤을 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6이 삼성전자 갤럭시 24만큼의 그 AI 기능을 갖다가 못 내놓는다면 삼성전자 S24는 롱런합니다. 올해 내내 롱런하고 내년까지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폰 16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 S24만큼 AI 기능이 나오면은 이제 예년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롱런한다. 그러면 관련된 주가들도 여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AI를 향한 움직임을 좀 주시해 보면서 관련 종목들 좀 잘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 어디로 떠나시나요? 여행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올해 설 연휴에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의 수가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덕분에 여행주는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습니다. 남민노 소장님이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올 연초 참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우리 주가 지수가 상당히 녹록지 않죠. 벌써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권 말씀대로 여행주가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종목 몇 개만 살펴보실까요? 하나투어가 지금 16%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모두투어가 13%, 노란풍선이 17%, 그리고 참 좋은 여행사가 14%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뭐 이유는 다 아시죠? 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여행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견조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사들이 왜 견조한 실적, 다른 IT라든가 다 어렵다는데 왜 여행사만 좋다 그러냐? 아까 말씀 주셨죠. 이제 곧 설이 다가오니까 설 어떤 특수도 있겠고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패키지 수요가 많이 회복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동남아든 유럽이든 간에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많이 중단했지 않습니까? 기저 효과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효과가 많이 커지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가 평균 판매 단가 ASP라 그러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올랐다는 겁니다. 예컨대 3년 전에는 1인당 뭐 패키지 상품이 100만 원이었다. 그럼 지금은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커지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여행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외국도 못 나가 국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뭐 다중이 집회하려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죠? 여행사가 자동적으로 정말 힘든 그 구조조정을 겪었죠. 정말 뼈를 깎는, 살을 깎는 그런 구조조정 겪는 바람에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몸이 슬림해진 거죠. 그만큼 직원도 줄었고.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난다. 요 3대 요인 때문에 실적이 아마도 빠르면 이제 1분기부터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냐. 이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행 가격에도 거기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군요. 자, 이어서 증권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같은 증권사들의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안 좋죠. 하지만 주가는 뛰고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증권주 강세를 이끈 게 미래에셋증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과 또 부동산 PF 악재로 주가가 부진했던 미래에셋증권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힌 이후 4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 1,000만 주 그리고 이우선주 50만 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했죠. 금액만으로는 한 7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자사주 1,000만 주를 사들였는데 이번까지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규모가 총 1억 주에 달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021년에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3년이 지났죠. 그래서 올해 새로운 이 3개년 또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이 커져 있고요. 2월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걸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을 벗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LS그룹 계열사에 편입한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자사주 매입했죠. 578만 주 약 64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눈에 띄기도 했고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자사주 취득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소화까지 이루어져야 영구적인 배당 효과로 이어진다 이런 설명인데요. 정부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으로 이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비롯한 주주 환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화답하는 증권사가 늘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번에 같이 주가가 움직인 증권주들을 보면 대신증권, 부국증권 같은 배당률이 좀 높은 증권주들이었거든요. 네. 여기에다 초대형 IB 중에 먼저 실적을 내놓은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실적도 좀 자세하게 뜯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대신하고 부국 같은 경우는 오너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배당률이 높죠. 연에서 6에서 한 8% 정도 배당을 준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NH투자증권 이번에는 이제 NH투자증권의 배당도 시장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배당 기준일을 바꾼 종목 중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NH투자증권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한 7.13%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나온 실적도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43.7% 늘었고 4분기도 뭐 시장 컨센서스인 1,600억 원대를 지키면서 나름 선방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당 현금 배당이 2,200원으로 결정되고 배당 성량도 35.8%로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최근 이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7,434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전체는 오히려 이것보다 줄어든 7,406억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2월에 나오는 상세 실적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2월 실적 발표에 나오겠지만 소폭 손실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 측은 이제 부동산 PF발 금융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충분히 충당금을 쌓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좀 부럽습니다. 자, 우리 바쁘시죠? 다들 지금 출근하고 계시고요. 자, 증권사에서 보는 증권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뭐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 증권사들은 이 어닝 쇼크가 숫자로 나왔을 때 투자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이 아무래도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일회성 비용인 만큼 바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 좀 분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라든지 신용이자
부분의 수익 규모가 코로나 이후에 증가해서 이 경상적 이익 세력이 단단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올해도 부동산 PF 충당금 더 적립할 수 있다. 또 다울투자증권은 증권사 대부분 사업 영역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한미약품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2,900억 원 축소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판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축소 공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호진 대표님. 일단 그 공시 규정을 좀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A라는 이제 그 경영자나 CEO의 우호 세력이라면은 다 특수관계자 연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분을 같이 합쳐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 하다못해 손자 손녀까지 다 거기에 난 우리 할아버지 편이에요 하면 다 손자 손녀 이름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뭐 아시지만 그 OCI 홀딩스랑 한미 사이언스가 전격적으로 이제 그 지분 교환 내지 유상증자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송 회장님이랑 딸이 이제 임지연 사장은 이쪽 편이었고, 근데 두 아들은 난 통보받은 게 없다. 심지어 한미 사이언스의 두 아들이 합친 지분 20% 가까이 되는데 가지고 이제 장남이 차남이랑 같이 해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기존에 있던 한미 사이언스 경영진과 나는 대척점에 섰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공시를 할 때 연명하는 데서 빠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누나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나는 남동생인 조원태 편에 들지 않겠다. 오히려 KCJ 편에 들겠다 하니까 조연아 부사장의 이름이 연명에서 빠지면서 형식적으로는 한진칼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실제 매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공시 규정이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하는 건 괜찮죠. 지분을 사들이는 건 괜찮은데 근데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펀드가 그 공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 편을 들었다. 이걸 이제 근거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시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그 포토라인까지 쓰는 이제 수모를 겪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맥락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윤, 임종훈 그 두 아들들이 실제 지분을 매도한 것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경영권을 난 지지 못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매도한 것처럼 공시를 나왔지만 실제 매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어떻게 돌아가냐를 보시면 가처분을 갖다 냈는데 지금이 이제 법관 인사 시즌입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법 그 소재는 수원지법이어서 수원지법의 가처분 인용을 갖다 심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심 판사 김세훈 판사인데 김세훈 판사가 수원지법에 내려간 지 2019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됐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부터 이제 고위 법관들의 인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세훈 판사의 인사가 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 다시 해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갖다가 주목하신 분들은 이 법원 인사까지 김세훈 판사가 실제 이동하는지를 보시고 이동하지 않는다면은 제때 이제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인사까지도 이제 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그렇죠. 됐네요. 경영권은 이제 소송이 붙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